저는 너무 놀라 일단 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온몸에 변이 묻어 있었고, 다행히 다른 부분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부터 달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를 보자 울음을 그치시고 활짝 웃으시더군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 몸 이곳저곳을 닦아 드린 후 옷을 갈아 입혀드렸어요. 그 후 어지러진 방을 치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일이 바쁜지 받지 않더군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올케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곧바로 나가서 올케 앞에 섰습니다. 저를 보고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일단 화를 참고 물었어요. 올케, 지금 어머니 두고 어디 다녀오는 거야? 오셨어요, 형님. 연락도 안 주시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어디 다녀오는 거야? 잠시 친구랑 저녁만 먹고 왔어요. 어머님 밥이랑 약은 아까 챙겨드렸고요. 뭐, 어머니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나 해.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혹시나 들으실까, 어머니, 방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홀딱 벗고 기저귀는 멀리 던져 놓으시고 올케가 문을 막아놔서 문을 계속 긁으셨어. 어머니 손톱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말이야. 아, 그래요? 다음부턴 문을 조금 부드러운 재질로 바꿔야겠네요. 그런 게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어쩌자고요. 문 안 막았다가 저도 모르게 문 밖으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뭐 최선. 이게 어떻게 최선이야.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었어. 중요한 약속이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 잠깐 친구 보고 온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럼 계속 어머니만 돌보고 있어야 해요. 제 일상은 아무것도 없이 형님은 어머님 모시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이럴 자격 있으세요? 저는요 매일 어머님이 어디 나가시지 않을까 또 실수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에 잠도 못 이룰 지경이라고요. 그렇게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세요. 저야말로 환영이니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올케는 저를 지나쳐서 바로 안방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최경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가 된 서울에 사는 최경자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 사연들 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혼자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에게 매우 큰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TV 뉴스는 아니지만 신문에도 저희 기사가 실렸었고요. 시간이 지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마음먹은 건 제 심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조금은 마음이 괜찮아진 것도 있었고, 여러분에게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과 발이 떨릴 정도예요. 부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가족이 앞으로 더 현명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자식들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며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저에게는 10살 터울 미친 막둥이이자 늦둥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은 통신 사업 쪽을 하고 있는데 25년 전쯤 운이 좋아 사업이 커진 케이스였어요. 그렇다고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그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나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올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자식은 2명이 있는데 모두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가 어렸을 때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저희 자매를 키워오셨어요. 공장에도 다니시고 장사도 하시면서 저희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항상 어머니에게 정말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벌게 되면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저도 돈을 벌고 동생이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을 때 저희는 서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제 남편과 동생의 와이프가 불편할 것이라 말했죠. 그리고 저희도 독립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현명한 뜻을 받아들였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동생과 저는 돈을 모아서 모시는 것 대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정말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깔끔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어머니도 남동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은 제 동생의 완강한 부탁이었기에 어머니도 거절하지 못하셨죠. 저도 어디 가선 효녀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만 동생은 정말로 효자였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잘 주무시라고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머니와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는 등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봐도 동생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님, 빨리 어머니 집으로 좀 와주세요. 무슨 일이니? 오면 말씀드릴 테니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저는 큰일이 난 것 같아 아무 옷이나 집어 입고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와 동생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리 와보세요. 누님, 동생은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저를 작은 방으로 불렀고 문을 닫았습니다. 동생은 이미 한 번 울었는지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누님. 어머니가 치매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오후에 경비 아저씨에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까먹으신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종종 까먹곤 하잖아. 아닌 것 같아요. 누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저번에 저랑 산책하실 때도 아버지 어디 갔냐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제 이름도 가끔 까먹으시는 듯 했어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말하는데 한참 걸리시기도 했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왜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동생은 제 마음을 이미 이해하는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어머니 어떻게 모셔야 할지 생각해 봐야죠. 저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곧바로 어머니 병원을 예약했어요. 예약이 밀려 있어서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일을 하는 동생 대신 어머니 집에 함께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죠. 저는 하루 동안 어머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어머니와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같이 드라마를 봤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아는 이전의 어머니랑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하루 동안 어머니는 무려 10번이 넘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기도 하고 여름인데 보일러를 켜시기도 하고 제 이름을 까먹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의 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머니가 옷을 입고 샤워를 하신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실수로 변을 옷에다가 보셔서 그걸 씻으려고 하셨는데 옷을 빤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몸에 물을 뿌리신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은 정말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약하더군요. 동생 말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해맑게 웃으셨어요. 울지 마렴. 넌 울 때 못생겨져. 웃을 때가 이뻐. 저도 눈물을 닦고 어머니에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다시 씻기고 몸을 말려주었어요.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시고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이미 심각성을 아셨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1대1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뇌신경세포를 볼 수 있는 단층 촬영을 받았어요. 그렇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마지막으로 간별검사까지 받은 후 저희 어머니는 치매를 판정받으셨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들었을 때의 충격은 상당했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맞으십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죠. 뇌신경이 변화한 것을 봐서는 시간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모르셨나요? 네,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되어갈 겁니다.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고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으실 거예요. 가족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치매 환자 가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팜플렛 같은 것을 좀 드릴 테니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제부터 가족분들의 삶은 어머니 위주로 바뀌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서면서 저와 동생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 이겨낼 수 있겠지. 그럼요, 해봐야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누님.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맞아.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모시는 게 좋을까? 제가 모실게요. 어차피 아이들도 없고 치매 요양보호사 고용해서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나도 자주 들릴게. 어머니 물건은 내가 정리할 테니깐 집은 너가 정리해줘. 네, 누님. 그리고 어머니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치료도 병행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집이 정리될 때까지는 제가 붙어서 어머니를 모셨고, 남동생은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치매 교육을 받으러 다녔고 여러 책을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찾지 못해 변을 그대로 보시기도 했고 밥을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밥을 달라고 떼를 쓰시기도 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았죠. 저는 적응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동생은 참 대단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정말 잘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괜찮은 요양보호사 2분을 고용해서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하지만 저녁 이후에는 모두 퇴근을 하셔서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올케와 남동생이 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동생은 올케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머니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케는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애써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만 올케는 제가 있든 말든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누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겠어요. 올케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인 우리가 이해해줘야 했죠. 남동생도 그런 올케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잘 대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생은 올케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돈을 많이 썼어요. 올케가 가지고 싶어한 명품들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어요. 저와 동생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정말 저희의 삶은 어머니 위주가 되었습니다. 제 일상 중의 반은 어머니에게 가 있었고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와 동생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면 정말 가끔씩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손주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어머니를 남동생에게 맡기고 손주 돌잔치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님 어떡하죠? 제가 급히 일이 생겨서 사무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요양보호사님은 계시지.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없니? 1시간 후에는 퇴근을 하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오늘 일이 있으시대요. 다른 분은 그분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어떡하지? 내가 지금 끝나고 가봤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올케는 와이프는 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어머니 모시는 거에 불평불만 많은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부탁하기가 눈치가 보여요.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한번 부탁해봐. 안 되면 내가 곧바로 갈게. 네, 누님. 다행히게도 올케는 동생의 부탁을 들어준 모양이었어요. 저도 한시름 놓고 손주의 돌잔치와 뒤풀이를 끝까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올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올케는 저희처럼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돌잔치가 끝나는 대로 집에 들려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동생네로 향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솟아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동생네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올케를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로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람?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도록 테이블과 의자로 문 앞을 막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문을 바깥쪽으로 열 수 있게 개조를 해 놓았었거든요. 문을 안쪽으로 당기게 해놨더니 어머니가 계속 밖으로 여시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안쪽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괴로워하는 소리였죠. 계속해서 문을 손으로 긁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테이블과 의자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심히 열자 어머니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앉아 울고 계셨어요. 그 이상한 냄새의 원인은 어머니의 변이었죠. 어머니가 착용하시던 기저귀를 벗어 놓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문을 얼마나 긁으셨던지 손톱엔 피가 고여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일단 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온몸에 변이 묻어 있었고 다행히 다른 부분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부터 달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를 보자 울음을 그치시고 활짝 웃으시더군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 몸 이곳저곳을 닦아 드린 후 옷을 갈아 입혀드렸어요. 그 후 어지러진 방을 치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일이 바쁜지 받지 않더군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올케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곧바로 나가서 올케 앞에 섰습니다. 저를 보고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일단 화를 참고 물었어요. 올케, 지금 어머니 두고 어디 다녀오는 거야? 오셨어요, 형님. 연락도 안 주시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어디 다녀오는 거야? 잠시 친구랑 저녁만 먹고 왔어요. 어머님 밥이랑 약은 아까 챙겨드렸고요. 뭐, 어머니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나 해.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혹시나 들으실까 어머니 방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홀딱 벗고 기저귀는 멀리 던져 놓으시고 올케가 문을 막아놔서 문을 계속 긁으셨어. 어머니 손톱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말이야. 아, 그래요? 다음부턴 문을 조금 부드러운 재질로 바꿔야겠네요. 그런 게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어쩌자고요. 문 안 막았다가 저도 모르게 문 밖으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뭐 최선. 이게 어떻게 최선이야.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었어. 중요한 약속이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 잠깐 친구 보고 온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럼 계속 어머니만 돌보고 있어야 해요. 제 일상은 아무것도 없이 형님은 어머님 모시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이럴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요 매일 어머님이 어디 나가시지 않을까 또 실수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에 잠도 못 이룰 지경이라고요. 그렇게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세요. 저야말로 환영이니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올케는 저를 지나쳐서 바로 안방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동생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헷갈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죠. 그러자 곧 옷을 갈아입고 올케가 나왔어요. 그리곤 한숨을 푹 쉬더니 저에게 말하더군요. 형님, 심한 말 한 것은 사과드릴게요. 근데 제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좀 알아주세요. 올케가 스트레스 심한 건 알아. 하지만 우리 어머니잖아. 올케한테는 시어머니고. 누가 올케 방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면 기분 좋겠어. 어머니도 똑같아.
정신 연령만 어린 거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랑 똑같단 말이야. 나도 올케가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동생도 올케 짐 덜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알겠어요, 형님. 이제 그만 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깐요. 그래. 고마워. 알츠하이머란 병이 그래. 공부하고 알아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어. 네네. 어떻게 똑같이 대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오늘 일은 남편한테 말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네요. 또 싸우기만 할 테니깐요. 알겠어. 이 일은 말하지 않을게. 부탁해. 저는 그렇게 말을 한 뒤 동생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에 동생이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올케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을 희생한다고 올케한테까지 희생을 강요할 순 없었어요. 그날 밤엔 정말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올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되도록 어머님이 주무실 때까지 옆에 있다가 오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올케를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지만 올케가 또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 무서웠어요. 폭풍의 눈처럼 조용한 일상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동생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님이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요양보호사님을 불렀죠.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자 요양보호사님은 저를 보면서 그건 그쪽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말하곤 쌩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동생과 올케가 말싸움을 하고 있더군요. 둘은 제가 온 것을 알았는데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토라진 것처럼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대도 강하게 뿌리쳤어요. 밖에서는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제가 뭘 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열백 번은 말했잖아. 어머니한테 지적하지 말고 화도 절대 내지 말라고. 치매 환자한테 그러면 환자가 반발심이 생겨서 말도 안 한단 말이야.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으니 그럼 어떡해요? 때리기라도 할까요? 저도 답답해요. 내가 무슨 간호사도 아니고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케가 또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지적질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저희와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였고요. 당신이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 어머니라고. 내가 장모님한테 그러는 거 봤어? 장모님한테 내가 그러면 당신은 화 안 날 것 같아? 우리 엄마 이야기는 왜 꺼내요?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하는 거 10분의 1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했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아요. 항상 당신 어머니만 챙기고 우리 어머니랑 나랑은 찬밥 신세죠. 내가 언제 그랬어? 장모님이랑 여행도 같이 가고 항상 용돈도 챙겨드리고 자주 연락도 드렸는데 그건 당신과 하늘만 알겠죠. 내가 보기엔 당신은 어머님한테 하는 것에 발톱만큼도 신경 안 썼어요.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신은 나보다 어머니가 100배, 1000배는 중요하죠. 문을 닫았지만 둘의 소리는 안까지 들어왔죠. 저는 참지 못하고 나가서 둘의 싸움을 말렸어요. 둘 다 그만해. 어디까지 가려 그래. 그러다가 이혼하잔 소리까지 나오겠다. 치매 환자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럴 때 일수록 가족끼리 이해해주고 배려해야지. 이렇게 다 큰 어른끼리 싸우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둘 다 진정하고 바람 좀 쐬고 와.
얼른. 어머니랑은 내가 같이 있을 테니까. 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고 씩씩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올케도 안방으로 발을 쿵쿵 구르며 들어가 문을 쾅하고 닫았죠. 그때는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올케와 동생의 관계는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곤 다음 날 저는 동생을 불러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모실게. 아니에요, 누님. 제가 모실게요. 지금까지 모셨는데 이제서 어떻게 누님한테 어머니를 보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올케랑 싸울 거야? 이러다간 서로 상처밖에 안 남아.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지. 올케는 지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도 잘못이 있어. 네 와이프잖아. 너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 알아요. 근데 요즘엔 너무 심해요. 저번엔 어머니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하기 싫어한다고 그냥 샤워기 물을 어머니한테 뿌리는 거 있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소한 걸로 따지면 진짜 너무 많아요. 누님 말대로 이렇게 가다간 더 큰일이 날 것만 같아요. 그냥 따로 살거나 이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말 조심해.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가족끼리 뭉쳐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올케랑은 잘 말해볼게. 너도 올케를 더 많이 신경 써줘. 여행이라도 다녀오던가. 나는 주부고 근처에 사니깐 어머니 돌볼 시간은 많아. 누님 혼자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누님. 그래. 잘 이겨내보자. 올케도 서운한 게 많을 거야. 그렇게 저는 올케에게 가서도 화해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케도 나름대로 서운한 게 많더군요. 저는 1시간 넘게 올케의 서운한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어쨌든 둘은 화해를 했고 그렇게 잘 넘어가나 했습니다. 올케도 동생과 저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돌봐주었고 동생과 저도 올케가 힘들지 않게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와 동생이 함께 조용한 공원을 걷고 있었죠. 그때 맞은편에서 올케가 왔습니다. 함께 걷자고 동생이 부른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올케를 보고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죠. 동생이 도중에 말리긴 했지만 어머니는 올케의 몸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올케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유가 궁금했지만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그저 화를 낼 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둘을 급히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챙기고 제가 올케를 챙겼어요. 저는 올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라뇨? 저는 밥 잘 챙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한 것밖에 없죠. 저 지금 너무 황당하네요. 어머니가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으신데. 이상하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또 무슨 짓이라도 했을까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해서 그런 거야. 올케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저희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게 조금은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심증은 있었어도 물증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디 아무 일 없길 빌면서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집에선 또 큰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화가 났는지 열을 내고 있었고 올케 또한 얼굴이 빨개진 채로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둘이 싸우는 게 무서운지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무서워하시잖아. 둘이 또 무슨 일이야. 그러자 올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저와 동생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동생은 한숨을 크게 내쉰 뒤에 소파에 털썩 앉아 마른 세수를 했어요. 저는 동생의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자 동생은 오른쪽 탁상에 올려져 있는 구겨진 종이책들을 하나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종이책들은 다름 아닌 치매 전문 요양원 팜플릿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과 전부 먼 곳이었어요. 순간 화가 났지만 저는 동생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올케가 준 거니? 동생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하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던데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 정도 모셨으면 도리는 다 한 거라고. 어머니가 자기 싫어하는 것도 싫고 어머니 때문에 나랑 지내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면서 택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고급 요양원에 모시고 자기랑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어머니랑 살고 자기랑은 끝을 내던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동생은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었어요. 그리곤 말했죠. 나가라고 했어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니? 그럼 어떡해요, 누님. 자기가 먼저 택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보내요. 저희가 힘들어서 어머니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저는 죽어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어머니가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자식이 돼서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다른 곳에 보낸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올케의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시면서 동생과 올케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사이도 악화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모신다고 말이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동생 집처럼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제 남편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럼 이건 어때? 어머니랑 너가 여기서 살고 올케랑은 다른 집을 얻는 거야. 내가 더 시간 내서 요양보호사분들이랑 어머니 돌볼 테니까 너는 당분간 올케랑 시간 좀 보내. 올케도 화가 나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한 걸 거야. 다시 한번 잘 말해봐. 네, 알겠어요. 누님,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까지 동생과 어머니 곁에 있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다시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의 예상처럼 동생과 올케가 헤어졌을까 봐요. 근데 이게 웬걸. 동생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밝았어요. 누님, 점심 안 드셨으면 저희 집에서 같이 점심 먹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래 알겠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군요. 어머니는 이미 먹고 계셨어요. 이게 다 뭐야? 집사람이 다 차린 거예요. 많이 드세요. 대단하네. 고마워 올케. 잘 먹을게. 아니에요, 형님. 천천히 많이 드세요. 그렇게 맛있는 점심 식사 후에 간단히 차를 마시는 중이었어요. 올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동생이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맛있게 드셨죠? 그래, 너무 맛있더라.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어떻게 된 거야? 어저께는 둘이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싸우더니. 그게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누님 가시고 좀 이따 들어와서는 바로 사과하는 거 있죠? 뭐, 정말. 네, 참 오래 살고 보릴이에요. 와이프 그러니까 집사람 성격 대쪽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먼저 저한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말한 건 처음이라니까요. 반성한다고까지 말했어. 진짜 오래 살고 보리리네. 그래도 좋게 해결돼서 다행이다. 그러니깐요. 얼떨떨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숨기긴 뭘 숨겨.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올케가 설거지를 끝내고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싱긋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남편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참지 못했었나 봐요. 아니야, 올케. 마음 고생 심한 거 알아. 참지 말고 다 우리한테 말해줘. 우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뭔데? 혹시 저희 어머님 모시고 여행 한번 다녀오는 거 어떠세요? 여행. 이 추운 겨울에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나는 왜 몰랐지? 너는 알았어. 아니요, 저도 몰랐죠, 누님. 저랑 같이 텔레비전 보다가 여행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하신 거예요. 지리산 근처에 있는 펜션인데 눈 왔을 때 가면 정말 장관이라고 하셨어요. 어제 갑자기 그곳 생각이 난 것이죠. 어머님 아프시기 전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희에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올케가 참 기특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먼 곳까지 가본 적이 없었기도 했고, 거기다가 눈이 가득 쌓인 산이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눈 오는 산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높은 곳도 아니고 펜션 근처까지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찾아보니깐 주차장이 있대요. 동생과 저는 고민을 하다가 승낙을 했어요. 하지만 위험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행 계획을 1박 2일로 짧게 정해서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여행 날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눈은 오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눈이 크게 와서 지리산은 눈이 가득 쌓였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니 눈이 쌓인 장관들이 풍경으로 보였어요. 어머니는 하염없이 밖을 쳐다보며 즐거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올케 말대로 여행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여행 가길 잘한 것 같아. 올케가 한 건 했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봐. 올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싱긋 웃기만 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자고 했는데 기뻐하다기보다는 어딘가 경직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긴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밥을 먹고 펜션에 도착하니 어느새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차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었고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는 얼마 안 되었어요. 어머니는 눈 쌓인 산을 보고는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반성을 했습니다. 올케도 아는 걸 제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니 이런 불효녀가 없쇼. 어쨌든 저희는 펜션에 도착해서 모닥불을 피워 불구경도 하고 거기다가 고구마와 감자도 구워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주인분이 준비해 주신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일찍이 주무셨죠. 어머니가 혹시 나갈 수도 있어 자기 전에 문을 다 잠궜고 출입문 쪽은 미리 준비해온 자물쇠로 잠가 놓았어요. 술도 조금 먹어서 잠이 스르르 오더군요. 그렇게 달콤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급하게 나갔더니 동생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가 안 계셔요. 뭐, 올케는 이미 밖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찾고 있었고, 저희 또한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물쇠로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나가신 거야? 창문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동생과 올케는 펜션 위쪽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나섰고, 저는 밑으로 내려가 펜션 주인에게 사정을 말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곤 올케와 동생을 따라 어머니를 찾으러 나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밖으로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운 날 오랜 시간 있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구조대까지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기슭을 오르며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흘렀고 구조대로부터 어머니를 찾은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올케는 그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산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응급차에 구조대원이 덮어준 담요를 덮고 누워 계셨어요. 구조대원에게 들으니 어머니가 냇가 근처 작은 나무 밑에서 앉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쪽에 있는 큰 나무가 추위를 조금 막아주어서 괜찮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데리러 가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어. 라는 말을요. 그때 올케가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곳에 오자고 해서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면서요. 저는 가서 올케를 달래주었습니다. 올케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문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어머니 찾았으니 다행이지. 동생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곧 울듯이 다행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가까운 병원에서 어머니는 치료를 받았어요. 몸이 너무 냉기를 머금고 있어서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를 더 그곳에 묵어야 했습니다. 동생은 계속 어머니 옆에 있겠다고 해서 저는 일단 씻으러 근처 숙소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대원분에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잠시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몸을 씻고 그들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사실 어머니를 찾을 때 지리산에 있는 CCTV들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서요. 보여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지리산에 있는 CCTV 영상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영상에서 조금 있으니 어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뒤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더 가까이 휴대폰에 대고 유심히 그 사람을 봤어요. 많이 낯이 익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나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 한 손으로 입을 막았고 저도 모르게 앞에 있는 커피를 엎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그 사람은 올케였던 것이었어요. 올케는 위에 있는 CCTV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숨어서 어머니한테 계속 가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다가 며느리의 손짓에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믿지 못할 광경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쿵쿵 뜁니다. 구조대원들은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권했어요. 잠시 동안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제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저는 그래서 곧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동생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병원은 난장판이더군요.
동생이 올케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간신히 둘을 말렸고 올케는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병원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가서 올케를 보고 바로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아.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올케는 넋이 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좀 진정된 후 올케는 사라져 버렸어요. 저와 동생은 어머니가 괜찮아지신 걸 확인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생각이 많았던 거겠죠. 집에 도착한 저희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올케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를요. 오랜 고심 끝에 저희가 내린 결정은 신고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결정에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제가 아닌 바로 동생이었어요. 수십 년간 함께했던 아내였으니까요. 동생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심하게 자책을 했어요.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할 정도였죠. 저는 그런 동생 곁에서 말없이 있어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사는 착실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많은 CCTV에 올케의 모습이 찍혀 있었기에 다른 증거들은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미 신고가 들어갔기에 조사가 시작되었고 취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은 최대한 선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법정에서 올케를 정말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올케의 모습은 정말로 수척하더군요. 최후 진술에서 올케는 자신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토했고 자신이 잠시 어떻게 됐었던 것 같다며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죄를 했어요. 동생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죠. 다행히 어머니가 괜찮으셨기에 그리 큰 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동생의 자식들 그러니까 저희 조카들과 저희 자식들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입장차로 이혼했다고만 했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조카들은 어머니가 연락되지 않는 것에 많은 궁금증을 가졌지만 저희는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동생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으니 그나마 편안하게 가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일이 있었어요. 부조금을 낸 봉투 중에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봉투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 있었죠. 저와 동생은 누가 이 봉투를 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 동생의 집은 굉장히 썰렁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은 저에게 말했어요. 누님, 이제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요즘 자꾸 들어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이제 잠시 쉬어도 돼.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저는 동생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이후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다른 자선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넓은 집도 팔고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저와 함께 자주 봉사활동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큰일은 저희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고된 일이 끝나고 의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면 지금의 행복을 위해 그때가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동생은 앞으로도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저희 가족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돌아간다면 저와 동생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희는 잘했던 것일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 사연을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벌써 1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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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